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입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이 내란 연장 세력과 결탁한 사실에 대해 반드시 진상을 밝히고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후 수단인 탄핵 소추안을 공개하고 개혁 야당들과 함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선 개입 판결로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등 헌법 질서를 훼손 남용했다며 탄핵에 의한 파면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된 탄핵 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채 선거에 개입했다는 겁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전 판례에는 없는 논리를 동원했다며 일회용 법리로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궁색한 논리 전개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의 직후 박병원 대변인은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직접적인 발언 기회가 있었기에 들은 뒤 공개했다면서도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직위원 없는 재판부로 개혁하겠다며 사법개혁안도 발표했습니다.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1명으로 늘리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해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안 공개한다고 했죠. 또 공개가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공개한다고 했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같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팔을 타고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탄핵이 인용 안 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사실관계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상하다. 기록은 3월 28일 날 올라가고 4월 22일 날 배당이 됐는데 4월 24일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고 5월 1일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게 절차적으로 가능하냐? 이상하다까지는 나오는데 헌재에서 그렇죠. 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사유라서 당신 파면한다라고 적을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절차적으로 이상하다, 의문이 든다는 정도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드러난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조국혁신당은 조금의 선명성 때문에 전 조금 과속을 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벌써 탄핵을 얘기할 단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감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나온 거기 때문에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차원에 조금 더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 여론을 모으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일국에 그래도 대법원장을 날리는 일이거든요. 예. 굉장히 좀 무겁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예. 저는 여론이 형성이 되면 법관들이 저는 목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일선의 법관들이. 저는 젊은 법관들. 그렇죠. 판사들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원 노조. 예. 저는 법원 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요. 중요하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우리가 이게 수사기관이 아니라 탄핵은 징계이기 때문에 파면을 이런 징계이기 때문에 수사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영장 내주겠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전 이 정도의 의심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많은 증거를 채집을 하고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요. 이제 탄핵을 했다 치고 넘어가면 우리 그 윤석열 탄핵재판 봐서 아시다시피 윤석열이 그 피소추인 자리에 앉아 있고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 헌법재판관들이 저는 충분한 심증을 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같은 판사끼리니까 봐주지 않겠냐라는 의심은 있지만 이 사안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건 너무 지금 조국혁신당처럼 서두르는 이미지보다는 전 조금 더 차분하게 국민적 여론을 모아서 법원 내부에 그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는 공간을 여는 게 지금은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 내부에서 이 자정력이 거기서 발생을 해야지 외부에서 지금 암만 하더라도 강제적인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면 영장이 나오겠냐 당장. 직위원 것도 안 내주는데 압수수색도 안 내주는. 그러니까 법원 내부에서 이 젊은 판사들 그리고 법원 노조 여기서 좀 거기서 나와요. 자체적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스스로 먼저 우리 치부를
밝혀야 된다. 이게 안에서부터 먼저 좀 이 동력이 좀 생겨야 더 좋은 건 저 상황을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나와줄 수 있으면 더 좋죠. 그렇지. 예.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 한번 좀 보고 그리고 요 그 사진 한 장이 좀 그 화제가 돼서 화제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법사위원들 어제 그제 그 대법원 현장 검증에서 그 대법정 위에 네. 법대 위에 올라가 있는 사진 요거를 사법부를 짓밟는 장면 사법부가 짓밟혔다. 근데 저거는 짓밟은 건 저 사진이 짓밟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짓밟은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 난 법대 위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저 책상 위에 구두발 위로 짚고 올라갔다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살펴봤다는 건데 저건 사법부를 짓밟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 사법부를 짓밟은 건 아니고 저거는 뭐 원래 그 밟고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 대잖아요. 네. 법대니까. 근데 저기는 왜 올라갔죠? 근데 그냥 한번 살펴보려고 이제 그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법원 그 네. 선고가 이루어지는 그 법정인데 여기 전원합의체 같으면 이제 대법관 대신 판정. 통상 13명이죠. 13명이 앉는 그 자리인데 저거는 뭐 왜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박은정 의원 말에 따르면 천대협처장 안내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천 처장이 뭐 늘리면 4명 정도가 적당하다. 그 자리 오고 뭐 배치 오고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런 취지로 아니 그런 취지라면 올라간 게 이해가 돼요. 근데 저걸 짓밟았다고 표현하는 건 난 그런데 저 말이 안 되는 의자가 것 같은데. 저렇게 큰가 나 지금 보니까 거의 사람 키 비슷비슷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앉으면 머리 위로 한참 올라가죠. 이 권위를 보여주죠. 그렇죠. 일종의 권위를 보여주는 자신들. 거죠. 근데 그 권위를 가지고 저런 식의 재판을 웃기는 짬뽕처럼 해버리면은 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둘 수 없고 저는 주진우 의원한테 한 말씀만 하자면은 뭐 사법부를 짓밟았다 말 같지도 않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조희대 대법원이 헌법을 짓밟은 건 눈에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애써 본인은 안 보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선후 관계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의 권위를 가지고 선거에 개입한 게 가장 이거 심각한 상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붕괴의 장면인데 그걸 지적을 안 하면서 사법부를 짓밟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너무나도 좀 딴 세상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대엽 그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증언 문제가 나오니까 이 지금 이 법대의 공간이 구조로 볼 때 여기서 지금 13명이 앉도록 맥시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무리 많이 앉아봤자 17명까지는 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상은 무리다. 지금 이제 대법관 수를 뭐 26명 정도로 늘리자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설명하려고 올라가 보시라 이렇게 된 것 같네요. 그러면 뭐 올라가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네, 예. 자연스럽게 그 어제 법사위 그 대법원 현장 국감 얘기를 이제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기사 보니까 한 저녁 8시쯤 그때쯤 끝났다면서요. 맞아요. 8시 9시 네. 8시 넘었을 때 9시 끝났는데 네, 9시 그때 끝났고.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아무튼 국감장에는 안 나왔지만 점심은 다 같이 먹었다. 네네. 그 점심 식사 자리에서 무슨 말 하던가요? 그냥 뭐 똑같은 얘기 하던가요? 뭐. 점심 식사 자리는 테이블 3개가 각각 나눠졌고요. 그다음에 여야 의원들과 대법관들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자리를 배석을 했습니다. 대법관들도 다 같이. 네, 어제는 일부 대법관들이 함께했고요. 그래서 네 분의 대법관들이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각각 테이블마다 상황은 달랐을 것 같은데, 제가 있는 테이블에서는 대법관과 함께 상당히 또 그 테이블에는 허심탄회한 대법원장은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이제 대법원장이 있었고요. 거기서는 뭐 실제로 크게 뭐 대화는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우리 테이블에는 상당히 많은 깊숙한 대화를 나눴다. 뭐 가령 어떤 대화요? 밝힐 수 없습니까? 뭐 특별히 뭐 중요한 대화는 아니었지만 대법원의 분위기와 그 사건에 관해서 대법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그 상고심에 대해서도 본인들의 생각을 우회적으로라도 표현을 합니까? 대법관들이?
그 사건에 관해서 네. 이제 자신들 원칙적으로 네. 판단을 했다 그런 입장이긴 했습니다만 그 판결 이후에 국민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좀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황했다. 근데 이제 뭐 식사 자리에서 그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초선이다 보니 이제 다른 대법관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있는 테이블에는 두 분 다 네, 저는 앉지 없었습니다. 못하셨군요. 네. 근데 전반적으로 어제 어떻게 진행됐냐면 이제 대법원장 그 이제 주미위원장께서 전체 이렇게 인사 말씀하시고 또 이게 끝날 때는 또 대법원장이 한마디 하고 이렇게 됐던가요? 그렇게 기억하는데 이제 각자 이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날선 얘기들이 오고 가죠. 그러니까 이제 주미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낮추는 사법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조희 대법원장은 뭐 사법권 독립 뭐 계속 앵무새처럼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떤 그런 자리에서 사실 얘기를 하더라도 저희는 또 저희대로 대법관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들으려고 예. 하고 대법관대로 자기 얘기를 이렇게 선전이라고 좀 그렇고 자기 변명하는 자리 좀 비슷해서 그 얘기가 이제 어떨 때는 툭툭 사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약간 가공된 사실이 튀어나오기도 말을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쭉 종합해서 어떤 것이 사실일까 뭐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뭐 전반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위원들한테 약간 변명한 듯한 얘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그렇게 그 전의원 저는 그렇게 대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각자 그때 당시에 자리에 있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서 해석 여지는 좀 있으나 그 자리에서 한 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평가하기는 어렵고 누가 봐도 그런데 이거는 무리한 정치 개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계속 질타를 했었죠 상임위원회에서. 실제로 식사 자리가 이제 저희들이 식사를 같이 할지 말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고요. 또 저희들 내부에서 깊은 토론을 했습니다. 아, 예. 어제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식사를 같이 하고 싶지 않았죠. 네. 당연히 대법원이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그러나 대법관들이 사실상 국감장에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관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 또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현장 국감을 식사 자리에서 또 한다 그 생각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 그럼 두 이런 분이 이제 의견이 들은 있었습니다. 대법관의 말 중에 좀 인상적인 단어나 뭐 표현이나 이런 건 혹시 뭐 없으셨어요? 그냥 저는- 그렇게 원론적으로 우린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국민들이 저렇게 뭐 화나신 걸 보니 당황스럽다 그냥 그 정도 얘기만 하던가요? 실제로 예. 그 자리에서 중요한 내용을 확인을 한 것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 개인에 관한 또 얘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현장 국감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그게? 일단은 대법원이 현재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지금 전자기록을 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형사기록은 종이 기록이 원칙이다. 아, 그리고 전자기록은 불법이다. 그리고 이런 전자기록이 대법원에서 불법이다. 전자기록 보는 건 아예 네네. 불법입니까? 전자기록 지금 우리나라 민법 체계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입니다. 종이 문서인데 예외적으로 전자문서가 점점 이제 확산이 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민사 소송에 있어서는 2011년부터 전자 기록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형사 기록은 허용이 되지 않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증거나 이런 것이 매우 이제 중요하니까 예. 이것이 허용이 된 민감하니까. 것이 예. 이 2025년 10월 올해 아, 지금부터 예. 전자 기록이 형사 기록에도 허용이 됐습니다. 그럼 이재명 후보 사건은 그 이전이죠. 종이로 봤다는 거죠. 그 이전이라 네. 전자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기록으로 인정이 안 되던 시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종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대법관 방에 가서 현장 검증을 했을 때 모든 그 대법관의 그 기록들이 사실상 종이 기록이 수북히 쌓여있고 아, 종이가 같이 그것을 쌓여있어요. 읽는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법원이 그동안 전자기록을 읽었다. 그래서 기록을 다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 설령 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이고 사실상 종이 기록을 읽어야 된다. 그런데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어제 제대로 답을 못했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 로그 기록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그 기록은 물론 이제 그걸 뭐 들여다봤냐 이걸 이제 따지기 위해서 달라는 거였잖아요.
이걸 전자기록으로 읽으려면 예.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걸 스캔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제 전자 파일화 해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죠. 읽어야 되잖아요. 예. 일단 근데 대법원에서는 전자 스캔이나 전자 파일화 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확인했고요. 예. 이거는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기록은 고등법원에서 오는 전자기록이 대법원에 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만약 있었다면. 근데 천대엽 행정처장은 전자기록 그 스캔한 기록을 대법관들이 읽었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스캔 주장 그 기록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옮겨온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도 이거는 불법이라는 걸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어제 제가 그 법원의 여러 가지 규칙과 법령을 찾아보니까 그 법원 규칙에 따르면은 이 전자화하는 시범 이제 아직 전자가 올해 10월에 됐으니까 그 사이에는 시범 법원이 다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범 법원만 전자기록이 그동안 시범적으로 허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올해 5월 1일에 대법원이 시범 법원으로 지정이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판결 선고가 있었던 게 5월 1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시범법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시범법원인 전자와 시범법원에서 시범법원이 아닌 법원으로 전자기록이 오면은 이것은 취소해야 된다. 즉 무효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예. 전송이라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시의 재판들은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거고 전자기록이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종이를 수만 봐야 쪽을 봐야 된다는 되는 겁니다. 거네요. 그때 결론적으로. 원칙으로 네. 종이를 봐야 되는데 한 트럭분의 종이 기록이 예. 대법원에 접수가 되는데 이 기록 자체의 행방도 사실상 대법원에서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제 현장 국감에서. 예. 그래서 사실상 불법으로 점철된 그런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었다. 이런 게 어제 확인이 일단 됐습니다. 종이 기록이 이제 법적 효력이 있는 서류다. 이제 이것은 명징한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적 효력이 없는 스캔본이라도 받느냐 이것이 더 저희의 문제 제기고 그런데 예. 제가 추측하는 것은 종이 기록이든 스캔된 것이든 안 봤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까지 국정감사를 해본 결과에 따르면 그런데도 대법원은 마치 사건이 접수된 직후부터 접수된 때로부터라고 법원 행정처 3월 말부터 그렇죠. 맞다는 거죠. 그거는 네. 사실 그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것도 길게 논박할 수 있지만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그것 자체라도 본 적이 없을 것 같은데 봤다고 계속 주장하니 그러면 스캔본 로그기록 다 내놔라. 한번 우리가 그러면 그게 맞다면 뭐 떳떳이 내놓으면 되지 않나요? 3월 말부터 그럼 로그 기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그런데 전혀 내놓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현장 국감 간 것도 사실은 그거를 보겠다는 것인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서 만약에 대법원이 정말 자기들이 충실하게 저런 역사적인 파기환송심을 했다면 그렇게 주장한다면 네. 당연히 로그 기록이라도 내놔야 되겠죠. 종이 기록 그리고 복사한 적이 예. 없는 것 같고요. 사실상 끝까지 기록을 봐야 읽지 돼.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이제 법사위원들의 그 어제 국감에서 받은 이제 인상이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한결문 정도만 읽었을 수도 예. 있죠. 3월 저는 한결문 안 28일에 읽었을 것 같아요. 고등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3월 28일에 이 대법원에 이제 종이 기록이 도착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종이 기록을 원래는 이제 대법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부가 지정된 이후에 원래 이제 대법관들에게 기록이 배분이 됩니다. 그게 통상적 그 절차죠. 날짜가 네. 4월 22일입니다. 그렇죠, 4월 그래서 말이죠. 기록 접수가 4월 22일에 됐다라는 그 기록 접수 이제 영수계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4월 22일에 그 한트럭분의 7만여 쪽에 해당하는 종이 기록이 각 대법관실로 그때부터 배분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판결은 그 대법관들이 4월 22일과 4월 24일 사이에 심리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틀 만에 그 많은 판결문을 네. 그 기록을 읽고 읽고. 심리를 하는 건 불가능이라는 거죠. 예. 네. 아, 저는 이제 네. 행안위원이어서 네. 어제 대법원을 못 갔습니다. 네. 못 갔는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스캔 기록을 또 안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기록이 없어 노고 기록이 봤을 때 아니 뭐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3월 말부터는. 근데 네, 3월 말부터 그런데 봤다라는 거죠. 이 네. 종이 기록을 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니까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파기환송 자체가 지금
무효인 거죠. 무효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토 과정 자체가 문제가 그렇죠. 있으니까. 절차적으로 예,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자체가 무죄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건 중대한 점 같고 그리고 어제 식사하시면서 대법관들이 자기들이 이런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줄 몰랐다. 저 가만히 듣고 굉장히 불쾌하네요. 저도 그건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대법관들이 오만하고 선민의식에 쌓여있으면은 자기들이 한 이 결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다. 이건 굉장히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대선 국면이었는데. 그렇죠. 예.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느낀 거는 대법원이 요새다. 그리고 정말 국민과 동떨어져 있다. 민심 자체를 모른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대법관의 그 건물 구조도 그렇고 방은 넓던가요? 방은 한 75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국회의원회관은 네, 제가 자주 45평입니다. 가봤는데 45평입니까 그게? 네, 네.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 있는 하고 다 합쳤어요. 합쳐서. 네, 네. 근데 70 5평인데 이제 거기에 재판 연구관들 그리고 직원들 다 합쳐서, 합쳐서. 또 종이 기록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방 예. 하나는 사실상 종이 기록을 보관하는 창고처럼 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호화로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는 공간을 더 줄여서도 쓰는 것은 가능하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법원이라는 공간이 일반인이 거의 접근을 할 수가 없고 또 대법원 조직 그 구성원들 사이에도 사실상 소통이 단절되어 있고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사실상 모르는 그런 곳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런 대법원의 구조상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실상 거의 대법원에서는 접하지 않았고 접할 생각도 없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뭐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화가 날 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법관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부가 사실 우리 일반 국민들이 법정에서 판사를 보는 거 외에는 판사실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접근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만의 선민 의식이 쌓이는 것이죠. 천대 법원 행정처장이 이번에 법사위에서 조 대법원장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연히 나와야죠. 이처럼 법원이 선민의식에 쌓여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주장했지만 사법개혁에 정말로 필요성을 스스로 빌드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법사위가 굉장히 지금 과열돼 있긴 하잖아요. 진짜 막 막말도 오가고 반말도 오가고. 근데 어제 보니까 뭐 또 신동욱 의원은 추미애 위원장한테 좀 왜 우리한테 미소를 안 띄워주냐 뭐 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근데 조금은 뭐 쿨다운이 됩니까 앞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계속 이렇게 갑니까? 이제 일단 의원들 간에 지금 과열돼 있는 것은 이제 양상은 좀 맞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사위 그 국감장 벗어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볼 기회는 있으세요?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래도 지금은 조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너무 네. 그렇게 의원들 상호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아무래도 워낙 그냥 내란당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저희들 그러니까 좀 서로 이제 또 감정이 격앙되고 하긴 하는데 이제 또 예의를 갖출 건 갖춰야 또 특히 뭐 박지원 의원이나 이런 반말 그 의원한테 반말한다든지 이런 건 너무 좀 아무리 정적인 자리라도 좀 심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그거는 쿨다운이 되지만 그래도 저희가 잘못할 건 계속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논쟁이야 당연히 논쟁은 더 오히려 더 가열될 것 같고 이제 그것보다도 어제 저희는 대법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국정감사를 하자고 좀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천대범 행정처장이나 전혀 뭐 준비 안 된 채로 나와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게 하면 소신인데 언제쯤 합니까? 종합감사 전에 하루 날 잡자는 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의 이제 의견이고 그건 당에서 이제 차원에서 심도 있게 결정해야 될 문제고. 종합감사는 한 번 남긴 남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전에 대법원의 국감이 한 번 더 해야 된다.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어제 상당히 중요한 단서나 증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사실상 아무런 이런 이제 입장이나 뭐 자료 이런 걸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분명히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요. 무엇보다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국민들 대신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는 답변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지 않고 오물쩍 넘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은 이미 지났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왜 사건 초기에 스캔한 그런 전자기록을 불법이지만 그것을 왜 대법관들이 초기에 읽었다고 주장을 하느냐, 그것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랬을 때 사실은 그거는 사실상 대법원장이다 이런 것이 여러 정황으로 확인이 정황적으로야 됐거든요. 뭐 당연히 그 그렇겠죠. 부분에 네. 대해서 대법원장이 답을 해야 됩니다. 예, 직접. 제가 한 가지만 더 짧게. 한 가지 짧게 짚어드리면 어제까지 상황에서는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하루 더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향후에 종합감사 전에 우리가 어제까지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성의 있는 답변 이렇게 하는 것을 봐서 종합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검토를 또 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제 현장 감사에 있었던 저도 법사위 얘기. 말씀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가 아니라 행안위. 행안인데 어제 중앙선거위원장 이성 문제 가지고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우리 법사위에서 이렇게 국감을 현장 가고 온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다 더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법률로. 가령 예, 무슨 조국 혁신당 같은 거 보면 탄핵 소추안도 아, 예. 한다지 사법개혁안도 법률화 한다는데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러한 현실적으로 국감장을 가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은 실효적으로 개혁이라는 게 사법부 개혁이라는 게 결국 법률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 성안 작업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저는 바람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감 이슈 지금 감사원이 진짜 문제거든요. 네. 감사원이 진짜 심각한데 지금 워낙 심각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 심각한 문제가 지금 조명을 아주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감사원 이슈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우리 의원님도 지금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김기표 의원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뭐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만 해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일단 물리적 시간도 너무 길고 준비하는 시간도 있을 테고 싸워야 되고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일정이 좀 빡빡한 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아무래도 법사위가 최전선 같아가지고 네, 맞아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의사진행 발언도 많이 진행 방해도 네. 많이 하고 그래서 조금 힘든 좀 힘드실 것 점이 같아. 있습니다. 네.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짜 어디 믿고 기댈 때가 지금 단 한 곳도 없는 느낌입니다. 유일하게 저희가 기댈 수 있는 게 바로 국회. 그것도 민주당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열심히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국정감사장에 그 유명한 21g 대표 김태형이 나왔습니다. 21g. 예. 근데 윤석열, 김건희 관저에 흰옥기탕, 다다미 방을 설치했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일본 총리 아니지? 아니지. 이시바 관저 아니고. 이시바 관저 아니지. 이시바 관저 아니고. 네. 네. 자,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네. 21g 관저에 흰옥기탕 넣었습니까? 네. 김건희 V제로와 관계가 있는 21g 대표 관저 공사하면서 다다미방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관저에? 마루로 시공돼 있고 추후에 다다미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감사원 이거 봤어요 안 봤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감사원은 다 봐왔겠죠? 2층에 다다미방이 있어요. 건진법사 압수수색 갔더니 아마테라스 일본 신당이 들었고요. 김건희 관저에 다다미가 들었어요. 왜 일본하고 가까웠는지 스크릿 골프장이 들었고 흰옥기탕이 들었고 국민 여러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낱낱이 드러났어요. 이렇게 너무 대놓고 드러나다 보니까 이거를 또 보수 쪽에서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이렇게. 이게 왜 문제야? 세금을 너무 사사롭게 썼잖아.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너무 일본색이 짙잖아. 그리고 감사원이 부실감사했잖아. 그렇죠. 문제점들 많잖아. 맞아요. 와, 이거 처음 나왔습니다.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바쁘셔가지고. 일단 관저에 저렇게 다다미하고 흰옥기탕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저게 다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물론 관저에 사는 것에 따라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지는 어느 정도 자유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 지금 또 보수 쪽에서 얘기하는데 네. 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금을 쓰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 두 번째 저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왜 그렇게 친일적인 행태를 폈나 이렇게 네. 궁금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런 상황 보면 정말 원래 일본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 그래서 그게 더 충격적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감사원에서는 뭐라고 변명하냐면 1차 감사 때 그 다다미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서류만 감사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부적절한 말이죠. 그렇죠. 아무리 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하더라도 감사원은 본연의 현장 감사를 했어야 하고. 네. 그런데 아마 서류 감사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거를 발견하지 못한 걸 스스로 인정한 그런 어제 국정감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21g 대표는 참고로 2023년 8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도로 여름휴가 갈 때 네. 같이 갔던 사람이에요. 같이 갔어요? 네. 야. 거기 같이 갔어. 이런 측근이네. 그리고 이 사람 부인이 그 조모 씨라고 있는데 같이 그 명품백 돈 교환하러 갈 때 그 이 사람이 200만 원 냈잖아 200만 원 부인이. 냈잖아요. 완전 최측근이야. 그리고 저 입찰된 방식도 거의 수의계약으로 지금 된 거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자체가 자격도 없는데. 그 공사 입찰된 것부터가 지금 비리 투성인데 저거 조사 제대로 해봐야 돼요. 아, 사실 21g이 입찰을 받았어요. 근데 얘네들이 18개 업체에다가 하청을 내립니다. 근데 그 18개 업체 중에서도 15개가 또 무자격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관공사라는 것은 과업이 끝난 다음에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업이 끝나야지. 네. 일이 끝나야지. 과업 안 끝났는데 전액 지급됩니다. 와. 그리고 관제공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국가 원수가 머무르는 곳이니까 보안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면이 있는데 저렇게 지금 졸속으로 됐고 그냥 수의계약으로 됐다는 것 자체도 또 문제죠. 그렇습니다. 저 이 대표는 그러면은 다금발이 봤을 수도 있겠네. 23년 8월. 같이 먹겠지. 같이 갔으니까. 네. 그때 있었구나. 자, 진짜. 진짜 완전 최측근인데 이거 좀 제대로 감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문제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래서 감사원 중에서도 유병호 얘한테 주목을 해요. 나 얘 때문에 이름만 진짜, 들어도.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받죠, 이름만 들어도. 윤석열 정부 기간 감사원의 실세 유병호. 지금은 감사위원이야 또. 맞아요. 예, 사무총장에서 지금 감사위원이 됐어요. 네. 근데 얘가 도대체 뭔데 최재 감사원장보다 특활비를 2배 더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떠한 증빙 자료도 없습니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너 뭐에다가 썼냐 물어봤어요. 우리 의원님이. 근데 첩보 활동을 했대. 감사원. 감사위원이 뭔 첩보 활동을 해? 경찰이냐.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어떤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고위직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기자분들도 뵙고 고위직을 만나는 것이 전문가도 만나고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 지침 기재부가 작성한 3-1 적용 항목 범위에 보면 이게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아서 다른 비봉으로 집행 가능한 경비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밀 유지 필요성이 낮으면 특활비로 쓰면 안 되고 다른 비목으로 해서 집행을 해야죠. 아니 그 의원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원래 이제 최재 감사원장 체제는 유병호가 윤석열 정권 취임하고 사무총장을 2020년 6월에 오면서 사실상 감사원장은 유병호였다고 볼 정도로 실력자였거든요. 네. 최재 원장은 거의 허수아비고 유병호가 최고의 실권자다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었는데 그것은 특활비 쓴 내역을 보더라도 드러납니다. 실제로 유병호가 저희는 이제 여러 2023년 4년만 딱 비교를 했는데요. 네. 2022년까지는 정액제로 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2023년부터 이제 예산이 깎이면서 신청해서 특활비를 써라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네네. 신청해서 쓰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최재 원장보다 유병호가 훨씬 더 많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최재 원장이 1,509만 원을 썼거든요. 근데 유병호는 2,868만 원을 씁니다. 거의 2배 가깝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거에 막 나중에 검증하기 위해서 활동 보고서 내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이제 다시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만은 그게 이제 어떻게 쓰는 영수증이 아니고 자 이렇게 돈 받아 쓴 거
어떻게 활동했는지 써내. 그래서 반기별로 써내게 했던 모양이에요. 네. 감사원에서. 근데 그게 유병호가 제일 부실했다 이런 제보가 있어서 그 자료를 제가 직접 지금 제출해 달라고 했고 네네. 그걸 보고 종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더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유병호는 아까 얘기했던 저 여기는 안 나왔는데 제가 발언한 거 제가 잠깐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첩보활동하면서 하야고 어쩌고 했는데 제가 그때 국정 가면서 현장에서 못 들었는데 아니 감사원에서 무슨 첩보를 감사위원이 그런 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감사위원은 이제 감사원의 조직이 원래 사무처에서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위원들은 뭘 하냐면 마치 사무처는 검사처럼 기소를 하고 감사위원회는 판사처럼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위원회는 첩보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첩보활동을 위해서 돈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냥 거짓말인 거예요. 네. 그런데 더 제가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건 뭐냐면 신청을 해서 받아가라고 하니까 유병호가 사실상 가장 영향력이 큰 감사원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것을 증빙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제일 많이 받아가요. 맞아. 다른 감사위원들 한 55만 원 월 평균 받아갈 때 자기는 감사위원으로서 한 100만 원 가까이 받아가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게 총체적으로 감사원이 다른 거 특활비나 자금 집행하는 거 감사하는데 가장 허술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 못했는데 종감 때 감사 정확히 하라고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네, 저자는 진짜 안 되겠더라고. 태도부터가 저는 문제도 너무 많고 유병호가 특활비에 대해서 구린데가 많다는 것을 저 사진을 영상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왜요? 평소에 유병호는요. 보통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하잖아요. 눈 부릅뜨고 달라듭니다. 그런데 우리 화면 보면은 아주 좀 그나마 온순하잖아요. 그나마 기억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구린 데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흔적이 남는 거니까. 어떤 모 의원께서 당군일에 가장 아나무인인 사람을 그럼요. 당군일에 가장 아나무인이래. 정말 유병호는요. 오만 방자의 그 자체였습니다. 정말. 진짜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감사는 뭐 좀 잘했느냐 그거를 좀 살펴보는데 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의원님이 밝혀내신 부분 같은데요. 감사원이 김진태 강원도지사 알지? 알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때 큰일 났었어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아주 심각한 잘못을 감사원이 덮어줬어. 그 정황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 공기업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강원도 레고랜드 사업을 합니다. 강원도 레고랜드. 근데 여기 이제 사업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된 거야. 그런데 강원 중도 개발공사가 빌린 돈 2천억 원을 강원도가 다 갚게 생겨버린 거야. 강원도가. 도에서. 그러니까 이 김진태가 2천억을 갚기 싫으니까 강원 중도개발공사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공기업인데를 2천억을 안 갚으려고 파산 신청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파로 지방채 신용도가 막 다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방채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자금 조달이 안 돼서 그때 난리 났었잖아. 맞아. 우리 알잖아. 다뤘던 거 기억나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게 워낙에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거든.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 심각해.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해. 감사를 했는데 김진태의 잘못된 정황을 엄청나게 많이 발견해. 근데 감사 보고서에는 김진태 부분을 쏙 뺐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진짜 그 2022년 그 9월 28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딱 들어서자마자 있었던 일인데 내일 돈을 갚아야 되는 채권 만기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강원 중도개발공사 못 갚으면 강원도에서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 생각이 이거 강원도가 돈을 물어주게 생겼네. 그러면 원래 채무자인 강원 중도개발공사 파산해버리면 우리가 돈 안 갚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감사가 드러난 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BNK라고 돈을 빌려준 회사에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중도개발공사가 파산 신청하고 그러면 니네 문제 삼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한테
뭐 돈을 달라고 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 좀 잘 넘어갈 수 있냐 그렇게 서로 얘기가 됐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확인 과정이 전혀 없이 자기들하고 얘기하는 법무법인 어떤 변호사하고 그냥 비서실장이 전화 한 통하고 야 뭐 괜찮대? 괜찮다던데? 거기서는 별로 문제 안 삼겠다는데 요 정도의 말만 듣고 그냥 실행해 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는 이런 쪽야 우리가 뭐 언제 그러면 한 적 없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국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아까 지방채가 문제됐다고 했는데 지방채가 문제된 게 왜 이유가 문제가 되냐면 국고채하고 지방채하고 거의 같은 신용 등급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 무슨 전력공사라든지 도로공사 이런 데서 돈 빌릴 때도 만약에 지방채 신용도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채권이 안 팔리는 거예요. 자금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00억을 국가에서 200조를 유동성 때문에 투입을 유동성 막 하고 그랬었잖아요. 200조. 그런데 그것을 감사를 아예 2023년에 감사를 착수해야 되는데 착수하지도 않고 그냥 모니터링만 하겠다고 그러고 이건 모니터링 대상도 아니었어요. 근데 2024년 하도 민주당이 야 이거 빨리 감사해라 이거 감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검찰 경찰에서 수사 자체도 안 했어요. 겨우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로 밝혀낸 게 김진태에 대해서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고 2015년에 이미 레고랜드 만들 때 야 그때 뭐 약간 뭐 비용이 변하면 수익성 변동되고 그런 거 왜 도의회 보고 안 했어? 야 문화재 거기 많이 매장돼 있다는데 왜 그거 제대로 뭐 발견 못하고 그렇게 제대로 안 했어?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이번에. 근데 그게 2015년에 이미 감사원에서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쭉 새로 해놓고도 새로 발견된 것도 전혀 없고 김진태 지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혀 이 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김진태 지사가 그런 이상한 짓을 해서 맞습니다. 국가에서 200조가 들어간 그런 그거를 감사하라는 거였어 사실은. 그걸 감사하라는데 무슨 딴 데 가서 가렵지 않은 다른 다리 긁어놓고 와서 감사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냐면 감사 그 위원회 회의가 이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열람 신청 제출 신청을 했는데 의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람만 가능하다고 그래서 보좌진도 안 되고 저만 열람을 해야 된다고. 좋다. 내가 다 읽어보다. 그래서 열람을 하고 나서 다시 종합감사에 제가 지적을 할 건데 누군가 제가 제보사항을 보면 그 한번 열람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많을 거다. 거기서 얘기한 것 중에 그래서 제가 철저히 한번 읽어볼 생각입니다. 이거는 감사원도 가만두면 안 되고 김진태도 가만두면 안 되거든.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진짜 많은데 이거를 다루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또 보수 쪽에서는 김진태가 단체장들 중에서 업무 평가가 상위에 랭크돼 있다고 이렇게 또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 네, 이게 말이 됩니까? 200조로 나라 살림을 거덜내려고 이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김진태가 무식해서 그런 것 같아요.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지방채가 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김진태가 지금 업무 수행 평가가 뭐 높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이제 업무 수행 평가가 높은지 저는 뭐 그에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지만 문제는 이런 중요한 사건이 결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뭔가 실행이 될 때 제대로 된 검토 및 어떤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안 나왔다는 것을 저는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국정감사 있었던 내용들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는 감사원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감사원은 뭐 총체적 난국이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완전히. 야 진짜 적반하장의 난국에. 일단은 유병호 현재는 감사위원이죠. 그렇죠.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사무총장도 했었던. 일단 신발을 벗고 있었다면서요? 앉아 있는 태도 자체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리고 감사원장이 열심히 해명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감사위원인 유병호 이 타이거 선생님께서는 인상 막 쓰고 딱 단적으로 드러나더라고. 그 국감장을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국감장에 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일부러 그러는 거죠. 일부러? 보란 듯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 마스크 안 벗어갖고 계속 논란되는 사람도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요. 마스크 벗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얼굴 공개하기 싫다. 어떤 공무원들은 국감에 나오는 게 이제 1년 중에 제일 힘들다고 해요. 하루에 모욕을 다 당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들도 일어나 보세요. 앉으세요. 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답변 들으려고 한 거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364일 동안
부처에서 엄청나게 권력을 누리다가 그날 하루 와갖고 이제 모욕을 당하는 건데 유병호의 어제 태도는 나는 그것도 싫다. 뭐 이런 거죠. 나 여기 싸우러 왔다. 이거를 이제 뿜뿜하는 태도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위원들도 인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글쎄요. 일단 그 태도를 보는 국민들이 불편했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의 국정감사가 윤석열 정부가 3분의 2가 있었던 것이고 이재명 정부가 3분의 1이 있었던 그 1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여야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도 느껴지는데 이 감사원 같은 경우는 따지자면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는 거다 아닌가.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중심이 될 것이고 그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그 최재 원장이 초창기에 했던 말로 그냥 그 개념 정리가 되잖아요. 네. 대통령을 지원하는 집단이다. 아, 라고 얘기를 그렇게까지 해버렸고 그리고 그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일종의 표적 감사 네. 이런 것들이 쭉 이어졌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 지금 감사원은 이제 국감에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감사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보면 기관 자체가 위기예요. 그러니까 기관 자체가 말하자면 지금까지 헌법기관으로서 존재했던 감사원이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다시 물어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왜 최재랑 유병호 아직 또 감사원장, 감사위원이냐 얘기하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의 거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감사원을 뭐하러 둡니까? 예를 들면 감사 이렇게 해버리는데 그럼 이런 감사원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서 정권은 뒤에 줄 서고 눈치 보고 이런 식으로 표적 감사하고 뭐 이런 기관을 굳이 말하자면 둘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질문 앞에까지 지금 와 있는 수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 감사원을 쇄신하자라는 TF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나경원 의원은 적폐몰이 투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감사원의 뭐 유병호를 비롯한 이 인사들은 불편함을 그대로 드러내더라고요. 유병호 이 감사위원은 이거 자체가 위법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유병호가 특활비 2,800만 원 쓰고 증빙 하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죠. 디지털 포렌식 6배 늘었다는데 그 6배 는 거 다 보면 표적 감사 하는데 포렌식 한 거 그렇죠. 이런 게 위법적인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리고 지금 지난 정부 때 많이들 잊으셨는데 저희 신문도 많이 썼던 기사인데 지난 정부의 사정정국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축구로 치면 감사원이 혼자 한 50m 단독 질주를 막 들어가요. 그럼 조중동이 엄청 엄호를 해줍니다. 뒤에서 막 다 막아주고 50m 들어가서 볼을 살짝 띄워놓으면 검찰이 와서 골만 넣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몇 개의 국면에서 계속됐던 사정정국의 양상인데 반복이었죠. 네, 근데 지금 그때 감사원이 왜 그렇게 폭주했는가 그게 어떻게 된 과정인가에 대해서 아직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러고 벌써 야 내란 국민의힘 야 이거 내란 그만해 이제 내란 이거 그만하자 벌써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정 관련돼서 이상한 일들의 핵심은 다 감사원에서 있었다. 맞아요. 아니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이라는 조직에 대한 그 평가가 좀 다르다면서요. 일반인들과 다르다?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사실을 패스했다거나 아니면 뭐 내가 변호사거나 그런데 아니면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검찰에 가거나 변호사 개업하는 거 말고 감사원 가는 것에 대한 또 가치를 평가하는 게 있다면서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감사원이 굉장히 공무원보다 더 위에 상급 조직인 것처럼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그 자부심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게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이 유병호라는 사람 때문에 최재라는 이 감사원장 때문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특히 전현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예요. 나에 대해서 18가지 혐의로 지금 다 했는데 이거 무혐의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정도면은 이건 타겟팅화해가지고 특정인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사과할 의사는 없느냐. 팩트부터 똑바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서 오만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지 당하죠. 그러면 이거 나도 인권 있다라고 막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을 대통령의 어떤 희화해 둘 게 아니라 국회에 통화를 받도록 하자. 이 부분은 계속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해외에서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학교 뒤에 쪽에 삼청동 그쪽에 감사원이 있어요. 맞아요. 제가 이렇게 차 타고 내려오다 보면 항상 감사원이 왼쪽에 보이는데 너무 멋있어요. 한번 가봤어요. 내가 옛날에
건물이 멋있는 게 아니라 어. 그냥 그 분위기, 아우라 어. 이게 풍기는 게 저기는 동네가? 뭔가 깨끗할 예. 것 같고 뭔가 좀 고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감사원에 대한 약간의 동경심 또 거길 조금 지나다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딱 헌재죠. 이제 예. 양궁역 쪽에 쭉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련의 흐름을 쫙 그러면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일하면 참 좋겠다. 고귀한 그리고 느낌. 우리가 듣기로는 여기 일도 별로 많이 없더라. 그리고 이렇게 그 고위공무원이고 돈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감사하는 데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우러러보고 이렇게 뭔가 좀 한다더라. 이게 사실은 우리들한테 있었던 그 생각이거든요. 근데 나는 바뀌었어요. 예, 이 감사위원이 들어간 이후로 내지는 윤석열이 감사원을 그렇게 좌지우지하는 걸 보고 또 그다음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예. 초창기까지 괜찮은데 나중에 뭐 원전 가지고 또 난리치고 그런 걸 보면서 감사원이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곳이었구나. 이렇게 벨도 없는 곳이었구나. 느끼면서 그때부터는 감사원에 대한 생각이 쫙 낮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법조인들이 뭐 감사원을 뭐 우러러보고 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랬는데 그 말이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감사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뭔가를 바꾸려면 이제 개헌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개헌사항에 더해서 이게 뭐 지금 대통령에 지금 직접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예, 이걸 예. 국회로 옮긴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감사 자체를 나누어서 그러니까 위법감사와 이제 정무감사를 따로 네, 한다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다들 비슷한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거파라고 유병호 이름을 따서 타이거파라고 부르는데 감사원 안에 뭐 찐타도 있고 예타도 있고 뭐 이러고 그렇지 않은 저는 그 장면 중에 제일 웃긴 게 타이거 말고 타이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 타이거가 되고 싶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 굴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무슨 말씀드리고 거기에 싶은 폐타이어도 있어. 예. 아이고 그 굴러가지도 않는. 버리는 아니 쓰고 버리는. 이게 결국엔 기관에 대한 제도 개혁이나 쇄신이나 혁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결국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이 말하자면 유병호 체제에서 타이어로 활동했던 사람들의 자기 고백 같은 거 반성, 성찰 그렇지. 이런 게 나와야 그래도 국민들이 보기에 저 기관이 고쳐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지. 지금 보면 얘기한 대로 전현희 의원에 대해서 열 몇 개의 표적감사, 문재인 정부 때 했었던 대부분의 국책 사업들에 대한 표적감사 예. 이거를 했던 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인력들 이 감사는 잘못된 거였다.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성찰과 쇄신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와야 이 기관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정권 바뀌니까 감사원 입맛에 민주당 입맛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 정쟁에서 이게 또 돌고 돌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어제 뭐 오늘 최근 감사원에 놓고 보면 이 감사원 내부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감사원에 뭐 직장협의회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는 안 된다. 이런 들고 일어나는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시절에 이제 포렌식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대부분 그 전 정부 문재인 정부 관련된 포렌식을 했었는데 감사원에 이게 일하는 그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영장 없이 여기는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제도나 규칙을 바꿔가면서까지 그리고 포렌식에 대한 뭐 인력도 충원하고 예산도 충원해가면서 여기에 열을 올렸다라는 건 이렇게 확인이 되는 건데 그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어제 유병호 감사위원한테 그걸 질문을 했어요. 비상계엄이 일어날 때 불법 비상계엄, 계엄 쿠데타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못해서 죄송하다. 저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란 방조범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방조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하룻밤 만에 끝나버렸네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좀 아쉽다. 네. 너무 일찍 끝나서. 예. 저는 이런 유병호라는 인물이 공직에 있고 저 모습을 그대로 국민들한테 노출시키면서 당당하게 보이는 저 모습 자체가 너무 화가 나요. 화가 나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떠난 우리 경제 수장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협상단은 백악관을 찾아서 마스가 한미 조선업 협력 문제를 집중해 논의했는데요. 이 조선업은 지난 7월에도 무역 합의에서 큰 역할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주목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 예산관리국으로 향했습니다. OMB가 조선업 이쪽 프로젝트의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OMB 이야기도 좀 듣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선산업 그 협력이 가지는 그런 의미 이런 쪽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들은 러셀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50여 분 동안 만났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에 대해 건설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마스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 마가에 조선을 끼워 넣은 신조어로 지난 7월 한국과 미국이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도출할 때도 돌파구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어제 출장길에 오르면서 그간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람 오해, 격차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최종 이견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조선업 협력 논의가 최종 역할을 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 장관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양국 간 무역 협정을 최종 마무리 짓기 위한 협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C 송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쨌든 미국에 지금 한미 무역 협상팀 가 있잖아요. 네. 뭐 동아일보랑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해서 도장 찍고 올까봐 조금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걱정이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3,500억 달러 그거는 지금 트럼프가 양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선불 얘기 계속하고 있죠. 선불 어제도 얘기했고, 근데 그걸 지금 10년 할부로다가 지금 내자. 10년 할부로면 1년에 350억 달러잖아요. 수술적으로는. 네. 350억 달러는 우리가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350억 달러 그래도 우리가 달러가 없으니 원화로 그럼 미국에 갖다 주고 미국이 알아서 그걸 갖다 달러로 어디서 바꿔서 미국에 투자하는 거로 하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 미국에 일단 500조 원을 갖다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서 갖다 주면은 미국 정부는 그걸 갖고 그러면 그럼 우리가 이거 막 담보로 해서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 이렇게 쓸게. 미국 정부는 지금 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한 그 한국이나 일본 동맹국들한테 조공을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현금 끌어다 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갖다 500조 원을 갖다 어디서 달러를 바꾸겠느냐? 예. LA에 뭐 불갈비 사는 집에 가서 원화로다가 불고기 사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500조 원을 사 먹지는 못하지. 그럼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한국에 IMF 다시 오는 거예요. 예. 원달러 환율 2,000원, 3,000원 금방 갑니다. 보나마나 그러면은 미국의 달러를 바꿀 데가 없잖아요. 어디서 바꾸겠어? 캄보디아에서 바꾸겠어? 일본에서 바꾸겠어? 한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쓸 데가 없으니까 원화를. 예. 그러면은 보나마나 한국 일반 국민들도 이때 달러 사놔야겠구나. 한참 어려울 때 우리나라 경제부총리였던 최상목 같은 사람도 미국 국채 샀습니다. 왜죠? 잘 아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지금 달러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오르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에 딱 그 정도면 뭐 10년 할부? 그리고 우리가 원화로만 맡기면 일단 우리 달러를 주지 않는 거니까 괜찮다. 도장 찍고 오면 안 됩니다. 지금 통화 스와프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화 스와프도 그게 공짜 돈이 아니에요. 네. 우리 원화를 갖다가 우리가 과거에 보면 100억 달러, 200억 달러 통화 스와프 단기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가서 무한정이 아니고 6개월 뒤 그리고 한 차례 연장해서 1년 이렇게 하면 다시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거거든. 만약에 우리가 3,500억 달러 500조 원을 우리 1년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됩니다. 1년 예산 정도 되는 돈을 갖다가 달러로다가 미국에 맡겨두고 자 이거 그럼 우리가 달러로 빌려올게. 6개월 뒤에 만약에 미국이 자 이제 6개월 됐으니까 상환해야 돼. 바꿔. 니들 달러 줘. 뭔 돈을 줍니까? 그때부터는 한국은 미국에 완전히 진짜 목덜미 잡혀갖고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송 기자님은 도장을 웬만하면 빨리 안 찍었으면 좋겠다. 빨리가 아니고 그런 조건이면 영원히 찍으면 안 돼요. 왜 찍습니까? 차라리 죽을 때 죽더라. 어차피 죽는 거라면 싸우라도 보고 죽어야지. 어차피 죽습니다. 그거 돈 주면 10년 할부로 주든 뭐 원화로 주든 어차피 죽는 거잖아요. 이건 여담인데 미국 이제 정보기관이 아니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요새 만나 보면 일본은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안 찍고 버텼잖아요. 그랬죠. 그랬더니 이재명의 정치력에 대해서 이재명이 잘한다 그런 얘기가 미국 안에서도 있어요. 미국 분들 많이 만났나요? 조금 만납니다. 저는 비자금 쫓아다니기 때문에 MB 때부터 열심히 쫓아다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김건희 윤석열의 비자금이나 이 비자금에 관심이 많아서 계속 만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핵심부에서도. 그러니까 버티는 것도 국익 차원에서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면 합의가 정확하게 존재를 하면
우리도 이면 합의하면 되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래서- 유리할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 게 사실은 자기네들 각자 정치적인 포션 때문에 겉으로 얘기했고. 보여주는 거하고 실제는 얘네도 살고 우리도 살자 이걸로 지금 한 걸로 아는데 예.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야지.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째 나는 도장 찍으면 안 된다는 거에 동의하고. 두 번째 정말 도장을 찍어야 한다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면 합의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멍청하게 그걸 다 주면 안 되죠. 우리가 완전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트럼프가 원하는 건 일단 난 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뭔가 좀 협상력이 면을 세우고 그것만 세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리는 그게 우리가 가능하다면은. 없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안 가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영희 변호사하고 이 오랜만에 변호사비? 지금 합의 맞았어. 예. 나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야, 이런 게 흔치 않은데. 오늘 아까 보니까 박하스 한 명 먹고 오던데 그걸 정신 차렸네. 신 교수님 혹시 일본처럼 잠깐만요. 신 예. 교수님 전에 내가 일부만 쓸게요. 일본처럼 직접 투자하는 거는 1% 뭐 5% 뭐 이 정도 된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 책임을 갖다가 미국은 보나마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뜯은 돈을 자기네들이 수익성 있는 돈에 절대 쓸 리가 없습니다. 그럼 예. 미국 자본이 들어가지 왜 한국 자본을 들어오게 하겠나. 그렇죠. 돈 잘 알래스카나 벌들이- 이런 밑빠진 독에 정치적으로는 꼭 필요한데 회수가 안 되는 돈 사업 이런 데 분명히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이 자 책임을 우리만 지는 게 아니고 미국도 같이 져야 된다. 그리고 투자처를 한국이 우리가 돈을 대는 거니까 물주니까 물주가 어디다 투자할지 요거 사업성이 있네 없네. 거기다 우리가 고르겠다. 이걸 갖다 합의하면은 나는 그 정도면은 뭐 조금 좀 10년 할부하고 해서 뭐 해도 된다고 도장을 찍어도 된다고 봐요. 예.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미국이 알아서 쓰겠다 그러니까 돈만 갖고 와라 하면은 그건 절대 그건 안 되는 거지. 절대 안 되죠. 트럼프가 이제 계속 그 최고 방점을 찍는 건 국채 해결이거든요. 지금 4경 원이 넘어가서 소위 말해서 이자만 해도 뭐 400조 이상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거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얼마씩 몇 %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워런티, 개런티로만 해놔도 충분한 거예요. 매년.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미국 애들은 그거를 이제 조달하고 이자 이런 부담 개념으로 이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트럼프는 별로 공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캐시를 이제 원하는 건데 그거에 다 끌려갈 필요가 없죠. 우리는 우리 스케줄이 있고 우리의 계획이고 쌍방적인 거고 국제 계약이니까 완전 비가역적은 아니지만 한번 찍으면 비가역적이죠. 기본적 개념이. 그러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용과 스케줄을 놓고 굉장히 버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건은 여기까지 하고 주 기자님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맨 마지막에 하시고. 맨 마지막에 최태원 회장 이혼 얘기 조금 할게요. 아. 중요하진 않고요. 예. 풀어봐. 중요하진 않고. 중요해. 아니 그거. 중요하진 않고.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시간 없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래도 그 언론이 하도 최태원 회장 만세를 부르고 다녀가지고 부르다가 이제 요새는 조금 사라졌어요. SK에서는 이런 그 재판 결과를 거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움직였었는데 그리고는 이 몇 가지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 끝내. 알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그럼 말란 김에 중요한 거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 아니 교수님이 하는데 왜 그래? 우리 노 변호사님이 지금 가져오신 내용들이 사실 여러 개가 있는데 뭐가 제일 또 중요하게 올리고 싶으세요? 우리가 가져온 건 아니고 여기 와서 MC가 시키면 우리는 그때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통화 수합이랑 미국 얘기할 줄 난 몰랐네. 그럼 준비해 왔지. 전혀 몰라요, 진짜로. 나는 밥값 했다고 봐 오늘. 오늘 했어? 아니, 선배님 말 많이 하면 밥값했다, 방송 좋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이 아저씨는 야 우리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 중요한 내용은 맞아요. 예. 일단 버텨라, 좋아요. 주 기자님이 미국 사람하고 자주 얘기한다는 것도 아주 소중한 성과였어요. 저는 그러면 너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돼. 이태원 가서 얘기했을지도 몰라. 이명박이 제가 이명박의 계좌를 공개해 가지고 스트레이트에서 공개를 해서 이명박이 직접 고소를 했어요, 저를. 그런데 제가 그때 미국 재무부 문건하고요, 미국 또 다른 그 정보기관 문건을 그대로 공개해 가지고요, 바로 이렇게 제가 이겼습니다. 네, 그건 다 잘 알고 있어요. 저희가 하는 얘기들도 미국 놈들도 죄송합니다,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듣습니다. 중국 사람들 열심히 듣습니다. 그 미국 정보기관하고도 그럼 그 주진우는 저는 한 15년, 20년 됐죠.
네? 네. 그 옛날에 그 미국 관계하는 분들하고 나이트클럽도 많이 갔습니다. 나도 좀 연결 좀 시켜줘. 나도 영어 좀 되는데. 알겠습니다. 헬로 미스터 탐. 후 기자님 영어가 되시니까 나중에 그 미국 협상당에 가시면 좋지 않을까. 부족 국가입니까? 네, 속보가 떴네요. 김정관 러튼이 무역 협상이 시작됐고 3,500억 불 입장차 조율 네. 잘 될까요? 제가 이제 지난번 10월 1일 날 국군날 행사에 가서 네. 이제 안보실 사람들한테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타결에 시간을 좀 걸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10월 1일 날.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10월 16일, 15일 네. 됐으니까 이제 2주 이상 지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정상회담 한 번 했으니까 두 번째 정상회담 때는 타결을 보자라고 하는 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은 타결을 보자 하는 게 우리 입장이긴 해요. 그렇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죠.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 우리의 국익이 지켜지는 방향. 국익이 훼손하지 않, 네, 안 그리고 되죠. 네. 이걸 계기로 해서 한미 간에 정말로 확대지향적인 더 큰 합의를 보고 여기서 미국의 그 제조업 공백 상태 공동화라 그러잖아요. 텅 비어버린 이 상태를 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이 메꿔줘서 정말 전략적인 국제분업 동맹이 돼서 경제동맹, 사회동맹 그리고 군사동맹만이 아니라 그래서 국익이 합치되는 국익의 공통분모가 넓어지는 그런 것을 하자. 그러나 3,500억 현찰을 먼저 때려 넣으라고 하는 그럼 3,500억 달러를 때려 넣으라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선불을 계속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업프론트 다운 페이먼트 먼저 계약금으로 3,500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선불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3,500억이라고 하는 3,50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수하고 싶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엄청난 규모니까 트럼프가 그걸로 정치적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그 3,500억이라고 하는 우리가 투자하고 공동으로 이익을 내서 나눠 갖자는 거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공동으로 3,500을 시드머니에서 나눠 갖자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 3,500억 달러라고 하는 거는 투자해서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규모를 이야기하는 거지.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넣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3,500억의 그 규모도 굉장히 황당한데 네, 우리나라 500조입니다. 500조. 우리 돈 5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5,500이지만 이게 GDP랑 비교를 하면 저희가 굉장히 액수가 많은 거고 또 네. 3,500도 황당하고 두 번째 선불인 게 더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어렵네 해도 인구 1억 3천만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우리 인구의 2배 반, 3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1인당 국민소득이 같다 그래도 경제 규모가 우리 2배 반, 3배 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그죠. 니들이 빌려주라.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서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한미 통화 수합을 하자. 원하고 달러하고 우리가 원화로 사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믹스 달러로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되 그것이 부족분은 언제든지 우리 그 한국 원화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자. 통화 소환만 해주고 대출을 받고 전체 3,500, 500조 규모라고 하는 것을 5년, 10년 예를 들면 10년을 계획을 잡으면 1년에 50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사업 규모, 투자의 어떤 규모로 시작하면 해볼 만한 거예요. 근데 아시지만 저희가 그 일시적 통화 수합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만큼의 뭐 장기적이나 좀 이런 통화 수합을 과연 미국이 허용해 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약간 헷갈렸던 게 구현철 장관은 우리 너무 한미 관세 협상 잘 되고 있어. 근데 위성락 안보실장 지금 한미 수합 통화 수합 지금 진전 없어.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는 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맞나? 불안감을 자초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안보실은 그 백악관하고 통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제장관님들은 백악관하고 직접 통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보실은 대통령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 뭐랄까 파고드는 깊이랄까 정보에 대한 그 공유의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구윤철 장관이 꼭 틀린 이야기는 아닌데 네, 네. 그 구윤철 장관은 자신이 가서 접해서 느끼고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거고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구윤철 장관을 비해서 경제장관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안보실에서는 최종적으로 되냐 안 되냐에 대한 확정적인 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지안이든 무제한이든 그게 진전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500조 전체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합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은 10년간 매년 뭐 200억 불씩 수합이 가능하다. 아, 그런 식으로 300억 불씩 할 수 300억 불씩 수합이 가능하다. 그러면 10년 동안 3천억 불이잖아요. 네. 3천억 달러의 통화 수합이 가능하다라고 치면 그건 해볼 만한 거예요. 그렇고 우리가 선불로 돈을 집어넣지 않고 전체적인 투자 계획을 함께 세우고 이 운용을 블랙락과 같이 하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미국 시장을 잘 알지 못하니까 블랙락이 됐든 블랙스톤이 됐든 뭐 JP 모간이 됐든 같이 해가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압력으로 느끼는데 이 압력을 잘 받아 넘겨서 우리의 기회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뚝심, 이재명의 뚝심이 이 판을 만들어 간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성원해 주십시오. 네. 사실 전 세계 양아치 트럼프, 그다음 스콧 베센트 이들을 상대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일 텐데요. 저는 양아치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네. 협상에 있어서는 당사자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그 협상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시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가 약간 걱정되는 건 에이펙 전에 어떤 이제 결과를 좀 내겠다라는 입장을 보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가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왜냐하면 여기서는 아시지만 에이펙도 지금 트럼프가 29일만 갈게. 31일 변호사 안 와. 이런 식으로 지금 배짱 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렇죠.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모든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삼죠. 대개 이제 국가의 정상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고 또 뭐 이제 에이펙 29일 30일이면은 지금부터 뭐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흔들어대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는 사람이에요. 막판까지 내가 가져갈 것 뜯어갈 것 있으면 막판까지 흔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적격한지 모르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그 불량배라도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유일한 대통령이 트럼프다 해서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미국을 우리가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겨가지고 절대로 사인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합의문은 나올 수 있어요. 한미 간의 큰 틀에서 건설적이고 진전 있는 합의를 보았고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해서 한미 상호 간의 호혜적인 방향으로 뭔가 결론을 도출해 낼 것이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틀 속에서 좀 여유를 갖고 해 나가되 그러나 우리가 진짜 하겠다 진심이다 라고 하는 태도로 최선을 다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미국의 핵심 관료거든요. 뭐 러트닉이 됐든 뭐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됐든 상무장관이 됐든 베센트 장관이 됐든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협상의 의지나 진심을 보여주기 굉장히 중요할 것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이게 한국이 또 일방적인 짝사랑이 될까 봐 걱정이 되긴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글로벌 사우스 중국이나 러시아 다 부상하고 미국도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패권의 이익을 위해서 동맹국을 약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재의 그 올드 그 패권, 현재의 패권 국가가 정체기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새로운 챌린저 도전 국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 아니십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그 국제 질서가 누가 누구를 봐주는 이러한 그 호의적인 관계가 되기가 어렵고 중상주의적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봐야 네가 덜 이익을 보고 네가 덜 이익을 봐야 내가 더 너를 누를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경쟁적 대결적 국면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도왔던 나라가 야 그동안 덕 봤으니까 내놔라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 그 대신
우리가 역할을 한 만큼 동등하게 네가 나를 보는 태도도 바뀌어야 돼. 내가 옛날에는 정말 네 덕을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 나도 너를 도울 수 있고 네. 이제 대등하게 파트너로서 네가 나를 인정해야 돼. 나도 컸다. 네가 나를 존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협상이고 협력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도 야 이제 한국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한국하고 약속하면 나도 지켜야 된다. 예?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합의하면 한국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일방성에서 벗어나서 양자 모두 약속하면 지키자.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됩니다. 네. 미국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하나 요구하면 하나 주잖아요. 하나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어요. 잊어먹고 또 달라고 그럽니다. 또 주잖아요. 그럼 또 까먹어요. 우리는 하나 줬으면 반 개는 주겠지. 또 하나 줬으면 이제는 하나는 주겠지.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대등하는 그런 관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국제 정치에서 국제 관계에서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상호주의. 그러니까요. 레스프로시티. 상호주의거든요. 네가 이만큼 하면 나도 이만큼 해. 내가 이만큼 할 테니까 너도 이만큼 해. 그래야 각국의 이익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전략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미중 무역 네.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막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우리 콩 안 사? 그러면 니네 기름 안 사? 이런 식으로 이제 기싸움을 했는데 네.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제 보도를 보면 중국은 미국의 약점, 급소를 알고 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주식시장에 정말 민감한데 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다면 주식시장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미치니까 결국엔 트럼프가 먼저 꼬리 내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이 분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대다수 재산이 우리는 이제 부동산을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의 50%에서 60% 사실은 채권. 예. 채권하고 주식으로 되어 있고 네. 자신이 지분 출자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융 자본시장에 자기 투자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발언을 하면 내 주식에 유리하겠다. 이 발언하면 내 채권에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발언을 해놓고 팔기도 합니다. 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가 발언을 했고 지가 시장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 사고 팔고 해서 자신은 돈을 벌지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미국의 금융가 전체 이게 이익이라는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건 불확실성 네. 속에서 널뛰기 장세인데 이 널뛰기가 경제적 논리로 진행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트럼프는 돈 벌지 모르지만 다른 자본가들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잘해라. 중국하고도 네가 싸우려면 싸우겠다. 응? 아니면은 협력하려면 협력하겠다.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해라. 근데 어느 날은 시진핑한테 전화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그렇죠. 또 어떤 날은 뭐 이제 관계 단절하겠다, 네. 뭐 압박을 가겠다 하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미국 경제가 감당 불가할 거라는 시진핑의 자신감이 지금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렇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중국은 7, 8%, 15%에서 이제는 4, 5%라고 하는 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 거대 경제가 4,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매년 브라질만한 나라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경제 규모로.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가해도 얘네는 독재 국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력이 있어도 버티는 거예요. 네. 중국 정부가 힘들지 않아요. 중국 주민들이 힘든 겁니다. 그건 그냥 야 참아라 미국이 저러니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중국이 반발해서 힘들어지면 미국이 휘청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집권자인 트럼프만 힘든 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누가 불리하냐 이거예요. 민주주의에서는 국민 다수를 보호하는 정권이 어쩔 때는 유리하지만 어쩔 때는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민의를 대변하지 않으면 불리할 네. 수 있다. 그 약점을 시진핑은 아는 거죠. 시간이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 트럼프는 이제 3년 남으면 물러간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에게는 미국이 이렇게 위로도 갖다 때리기도 했다가 당국과 채찍 잘 쓰는데 한국에게는 왜 이렇게 채찍만 쓰는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아직 협상 중이잖아요. 한국이 500불, 우리나라 500조. 500조로 통해. 이거를 아예 협상했다, 사인했다, 네. 투자하기로 했다. 네.
이렇게 발표해 버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트럼프 생각이 뭐예요? 전략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 협상이 시작되면 네. 자 지금부터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개시한다. 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정결짓도록 서로 노력한다. 네. 이런 문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 서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문서를 하나를 이제 갖다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협상을 쭉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없이 많은 문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협상이 끝난 문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넌 페이퍼라 그래요. 넌 페이퍼. 그러니까 합의돼서 결정된 문서가 아니다. 넌 페이퍼 종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문서가 아니다. 그래서 넌 페이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협상이 끝날 때까지 어떤 협상도 완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끝나지 않는 한 부분적으로 타결된 것조차도 협상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1부터 9까지 협상이 끝났는데 마지막 하나로 협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에 했던 협상 전체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협상이 나머지 10이 안 되면 네. 앞에 했던 90도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네. Nothing is agreed until everything is agreed.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 지금 그 상태예요. 근데 트럼프는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야, 한국이 버텨? 나 그러면 앞으로 쪽팔려서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한국이 합의해줬고 제가 나한테 대들고 있지만 내가 봐주는 거야. 봐주는 거고 근데 내 인내심도 한계가 있으니까 너 나한테 잘해야 돼? 이런 식의 분위기를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국내 정치적 필요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다른 지도자들 보기에 네. 전 세계 지도자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어떻게 해내느냐. 그렇죠. 그걸 지켜보고 있거든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있거든요. 다들 숨죽여 지켜보고 있어요. 캐나다도 보고 있고 호주도 보고 있고 일본도 보고 있고 미국도 아니 영국도 보고 있고 모든 나라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돌파하느냐. 트럼프를 네. 돌파할 것인가. 네. 그 이겨주길 바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를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그냥 확 밟아버려. 그 밟아봐. 네 발바닥은 안 뚫리나 이런 말까지 오고 갔다고 하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한국, 네. 일본 모두 다 서명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야 일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설명했습니까? 그 이시바 나갔잖아요. 이시바가 중차면 선거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중 전략을 쓴 거예요. 합의를 해서 미국에게 좋은 분위기를 가져오되 네. 그러나 정치적으로 농산물 다 합의한 건 아니다. 다 내준 건 아니다 해서 가지고 유권자들을 모으려고 했었죠. 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차면 선거에서 패배했죠. 네. 그래서 이 자민당 정권이 지금 정부 수립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CEO들 모아놓고 돈 내세요 하는 게 트럼프인데 네. 지금 한국 기업들도 이 네. 관세 협상 앞두고서 트럼프가 말어락으로 열어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 그 총수들 다 투입돼서 지금 미국 달려가고 있고 네. 앞으로 관세 협상 어떻게 될 거고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말하려고 먼저 이야기를 하면 네. 말하려고 가면요. 네. 한 3일 자는데 10만 불 내라 그래요. 3일 자는데 10만 불이요? 그러니까 10만 달러면 1억 한 5천만 원, 4천만 원 되잖아요. 그거 내라고 그래요. 방이 아무리 커도 10만 불이 뭡니까? 일단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리조트 장사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대통령 트럼프 소유 리조트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워싱턴 가서 하고 말아야지. 워싱턴 가가지고 플로리다로 내려가야 돼요. 네, 그렇죠. 플로리다까지 최하 2시간 반 이상 내려가야 돼요. 네. 거기 가서 협상을 하는데 거기서 재우고 그럼 거기서 자면은 말이 됩니까? 그게 트럼프를 만납니까? 자신은 말하려고 해서 골프 치고 놀고 있어요. 그 인질처럼 우리가 잡혀가지고 정말 고개 숙여 가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우리의 그 무역 총량 네. 전 세계 수출하는 것의 21%가 미국 시장이고 19%가 중국 시장이에요. 근데 이 트럼프의 이 그 벽을 넘어서지 않으면은 어려우니까 우리 CEO들이 우리 그 대기업 총수들이 정말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 정부와 함께 돌파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굴종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국면을 넘어서 정말 새롭게 한국 경제가 미국에서 쫙 펼쳐져 나감으로써 중국도 야, 한국이 미국하고 그 교역량 수출하는 양이 더 커져가고 있네. 야, 그러면은 저 한국이 미국한테 기울일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중국이 한국한테 하고 있는 것 좀 풀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에서 양쪽을 다 우리가 한쪽 발을 딛고 이쪽을 올라서고 이쪽을 딛고 또 이쪽을 더 올라서는 지그재그로 우리가 상향해 나가려고 하는 국가 전략이다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하고 이 국면 올 연말까지 길게 봅시다. 석 달. 이 국면을 함께 돌파해 나가면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네, 코스피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데엔 한미 협상의 최종 타결이 임박했다는 기대감이 한몫했습니다. 미국으로 떠난 경제통상의 수장들은 낙관적인 메시지를 냈습니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들도 이번 주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납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나란히 미국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메시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미국 재무부 브리오 쪽, 그다음에 그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미국과 이견을 보였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논의에 대해서도 낙관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외환 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람 오해, 격차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 대규모 달러 유출에 따른 외환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달러 대신 원화를 활용한 대안들이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협상단은 미국 연방정부의 살림살이와 법률 등을 검토하는 관리예산국도 방문하기로 해 최종 조율만 남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국내 5개 그룹 총수들이 이번 주 일제히 미국을 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 모일 예정인데 깜짝 골프 회동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어려운 저희 경제 현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좀 기여가 되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통화 스와프 형태의 진전이 없고 큰 의미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타결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일축한 건데 에이펙 정상회의 전에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관세 협상은 11월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미국 재무장관은 마무리란 표현과 함께 구체적인 시한도 제시했습니다. 10일 이내라고 했습니다. 에이펙 전 타결 가능성을 말한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선불 얘기를 또 꺼내 막판까지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한미 경제수장은 한 목소리로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We are about to finish up with Korea. The devil's in the details, but we are ironing out the details. 지금은 계속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서로 조율하는 단계니까. 미국 내에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이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만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입장을 바꿀 수 있을지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한국이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내기로 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You have to understand, they've all signed. Japan, South Korea. I mean, South Korea $350 billion up front. 하지만 해당 발언은 협상 타결을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꺼낸 최종 압박 카드라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실제 베센트 장관은 향후 10일 이내에 타결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시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 협상단 주변에선 이달 말 경주 에이펙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투자 양해각서에 최종 서명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약간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조금 진전이 있는 듯한 분위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지금 워싱턴에 도착을 했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금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요. 여인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아마 다 같이 그렇게 해서 4인방이 지금 미국에 총 출동을 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어느 정도 한국이 제시한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의지를 보이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금 전, 한 1시간 전에 나온 발언에 따르면 관세 협상에서 통화 스와프에 관한 진전은 아니다.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우리 수정안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아 그럼 통화 스와프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받아들인 것이냐라고 했는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부인을 했습니다. 일단 에이펙 앞두고 이게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타결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벤센트 장관도 지금 10일 이내에 뭐 타결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디테일적인 어떤 문제를 해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통화 스와프가 진전이 없다는 얘기는 다른 가능성들에 대해서 열어놔야 되는데 하나는 달러가 아니라 원화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방안 그런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보증이나 대출 가능하도록 하자. 일본도요 5,500억 달러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건 1.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이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도 1%든 2%든 3%든 우리도 현금은 그 정도만 쓸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한국이 이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그 항목에 원하는 곳에 투자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유연성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될 것이고 원화로 5,500억 불에 해당하는 금액이 500조거든요. 그걸 못해요. 못합니다. 네. 오늘 뭐 최종 문구를 수정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이 높아져 있긴 해요. 이번이 실무진들 협상 타결하는 마지막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문구를 수정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서로가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서 협상안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수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 또 부딪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스콧 베네트 재무장관도 그 정도는 염두를 해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딜을 하고 가지 않았을까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들어줘야 된다는 확신을 어느 정도로 바꿔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가 없이 실무진들의 마지막 테이블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한다는 건 재무장관이 그냥 무슨 동네 슈퍼마켓 사장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최고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이 정한 투자처에다가만 투자를 하는 이 방식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건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이라든지 대출 부분은 단기적으로 3,500달러를 한꺼번에 투자를 한다는 거 국고 관련돼서도 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걸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통합적으로 봤을 때 너무 한쪽만 이익을 보는 듯한 느낌의 협상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를 좀 배려할 수 있고 점진적인 투자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정부의 자신감은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제일 지금 그 속이 타는 건 트럼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하고의 그 관계성 때문에 한국하고의 이 관세 협상은 좀 결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오늘 그 우리 협상단 실무자들, 우리 장관이나 정책실장의 발언들이 좀 긍정적으로 말씀들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아까 이제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트럼프의 현재 상황을 또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한미 협상, 관세 협상은 타결이 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오늘 대통령실이 발표했습니다만 29일에서 30일 그 일정으로 온다고 이미 발표했잖아요. 언제 온답니다. 예. 발표를 했고 그 일정이 끝나고 나서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를 보면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제 뭐 매우 강한 가능성을 좀 시사를 했거든요. 그것까지 본다고 하면 한편의 드라마가 만약에 펼쳐지면 정말 이거는 뭐 금상첨화겠죠. 아, 트럼프는 그걸 원하겠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지금 염두하고 오기 때문에 관세 협상까지 가져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뭐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은. 네. 오늘 내일 중으로 전해지지 않을까 느낌상은 그런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삼성, SK, 현대차, LG 4대 그룹 총수가 트럼프의 사저 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면서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저기 손정희 소프트뱅크 쪽에서 이제 그 다리를 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해서 이제 투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4대 기업을 총수를 부른 거 무슨 내용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부른 거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왜 불렀는지. 예. 그러니까 뭐 골프 좋아하고 하는데 굳이 기업 총수들 지금 미국의 좀 상황을 좀 이해를 하자면은 하나는 그 지난번에 우리 한국인 이제 구금 사건이 있었죠 미국에서. 그 다음에 역풍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아니 지금 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해서 외국에 있는 나라들이 기업들이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맞느냐. 특히 조지아는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조지아 주지사가 지금 한국 찾아오겠다라고 하고 한국인들이와 다시 돌아오라 막 외치고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봐도 이거는 좀 무리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유화적 제스처 이런 것들을 좀 취해주면서 한국한테 조금 뭐 이제 그 비자를 한국인 쿼터를 내는 거는 이거는 입법부 소관이에요. 그건 행정명령으로도 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는 입법부를 통과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은 뭔가 최애국 대우, 뭔가 특혜나 뭐 이런 것도 좀 편의를 봐주겠다라는 시그널들. 어쨌든 자기도 지금 최대한 중간 선거가 아직 조금 있지만은 지금 최대한 많이 실적을 보이기 위해선 이런 게 필요한 거고 요거를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좀 연결짓는 분들도 있죠. 직접적으로 여기서 관세 협상 얘기가 나오진 않겠지만은 관세 협상이 지금 그린라이트가 커진 상황인데 한국 기업들하고도 지금 좀 우호적인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아니 그리고 이제 그 4대 그룹 회장들이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워낙 좋아하니까 동반 라운딩을 할 것이냐 이런 게 좀 있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우호적인 사람들하고는 골프 자주 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좀 뭐 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뭐 그리고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거라서 트럼프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바보는 아니라고 골프 쳐줬다고 막 갑자기 다 뭐 막 퍼주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가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거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뭐 골프 또 타수가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회장님들 궁금하긴 한데 제가 우리 회장님 타수를 공부해 왔어요. 진짜? 4대 그룹 임원들한테 제가 연락을 드려가지고 우리 회장님들의 골프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물론 정확한 타수는 모릅니다. 게임마다 다른 것이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골프를 같이 많이 친대요. 주로 어디서 치냐?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해비치 CC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랑 관련된 골프장에서 치는데 둘도 역시나 골프는 뭐니 해도 내기 골프가 제맛이기 때문에 두 분도 홀마다 이렇게 내기를 한답니다. 대부분 그런데 정의선 회장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는 모습이 더 많대요. 그 얘기는 이재용 회장이 정의선 회장보다 조금 더 잘 친다는 얘기인데 그럼 얼마나 잘 치는 거냐? 정의선 회장은 앞자리가 9고요. 90타 정도 친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이재용 회장은 80타 정도 친대요. 80타 90타 얼마나 잘 치는 겁니까 이게? 제가 지금 골프 친 지가 한 7년 됐는데요. 아직도 120을 칩니다. 공을 많이 사서 가거든요. 예. 안 잊어버리고 못 찾는 싹쓸이해서 분들 갑니다. 계시거든요. 아니 신임 대표 골프 좀 쳐요? 아니 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안 믿으시겠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야구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허리 쓰는 법을 골프에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장타입니다. 그래요? 오비가 많이 납니다. 장타라서 옆에 홀 가서 찾아야 돼요. 아니 그리고 제가 SK 임원한테는 물어봤더니 한 얘기가 우리 회장님은 사실은 골프보다 테니스를 즐겨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대요. 방금 전에 세계 이혼 재판에서 본인들의 유리한 결정으로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문자 보낸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야 트럼프가 타당 $10,000짜리 치자는 거 아니야 우리 회장한테? 왜냐면 너 돈 벌었으니까 그러면서 영어로 뭐라고 쳤냐면 I heard good news Supreme Court. You save some money.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농담 삼아서 하더라고 보니까. 야, 너 돈 굳었으니까 돈 좀 써. 이런 거잖아. 그런 요구를 부당한 요구를 받을까봐 걱정된다는 얘기를 농담으로 하던데 여하간 관세 협상이 진짜 훈풍인 게 나가면서 우리 당국자가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괜찮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도 이 지금 스타게이트 관련된 AI 지금 우리 주식시장도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가 거의 불기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미국에 대한 투자가 전 앞으로도 이 확실히 우리 한국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저는 관세 협상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얘기했듯이 너무 서두를 필요 없다. 지금 일본도 막 땅치고 후회하면서 서로 지금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처럼 조금 더 뚝심 있게 대처를 하고 또 기업에서도 뭐 트럼프랑 만나서 교류도 더 하겠지만은 일단 관계 당국도 저는 철저하게 전략 전술에 입각해서 좀 지연 전술로 저는 임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가장 좋지 않을까. 이쯤 해가지고 경향신문에 계실 때 경제부에서 오래 활약하셨고 심지어는 미국에서
유학도 다녀오신 우리 김준일 옹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어떤 대안을 과연 갖고 가는 걸까요? 이게 일단 저번에 경제통 김준일이라고 여기서 격양에 섰으니까 김준일이 무슨 경제통이냐? 경제통 아니고요. 그냥 경제를 많이 알아요. 하지만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경제 기사도 많이 있고 뭐 한국은행도 출입하고 금감원도 출입하고 경제통이신데 증권거래소도 출입하고 뭐 그랬어요. 예. 지금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베선트가 지금 재무장관이 갑자기 CNBC랑 인터뷰하다가 한국하고 협상이 지금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단에 무슨 얘기들을 그 미국 기자들이 물어봤냐면은 중국하고의 협상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게 더 궁금하구나 미국 기자들은. 당연하죠. 자기 국내적으로 봤을 때 뭐 덩어리도 더 크고 그 중국이 막 미국을 쥐고 흔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한국하고는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지금의 미국의 상황은 뭐냐면 지금 왜 지금 되고 있느냐. 미국이 했던 방식으로 중국이 그대로 지금 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이 완전히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그러니까 0.1%라도 미국께 들어가면 우리는 이거 우리가 간섭해서 통제할 수 있어. 수출도 막고 이렇게 기술도 통제할 거가 미국에 하니까 0.1이라도 중국 기술이 들어가거나 중국에 영향을 줄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거 히토리오 수출 안 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그 톤당 뭐 80달러니 이런 거 중국 배에 대해서는 이거 부담금 물릴 거야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금 그대로 지금 하가서 우리 하나오션 있는 하나오션이 완전이다 지금 제재한다는 거 매겼잖아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거의 뭐 새우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좀 등 터지게 된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군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랑 계속 이렇게 붙으려면은 이게 전선을 중국하고 단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하고 협상이 길어지는 것도 부담이고 한국이 또 중국하고 우호적으로 되는 것도 이게 전선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국 얘기 좀 웬만하면 받아줘가지고 이거 정리하자. 미국 쪽에서 이렇게 좀 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문제는 우리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가 얘기했던 게 지금 4,100억 달러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인데 3,500억 달러면 84%인데 이러면 외환위기 난다라고 해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얘기를 했는데 메선트가 얘기를 한 거는 그거는 연방준비위원회 연준의 소관이지 우리가 하지만 내가 연준이라면은 맺어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물론 연준일이지만은 정부의 입김이 100%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통화스왑을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맺어주고 뭐 이 금액의 한도에서는 계속 맺어줄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원화로 투자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화로 투자.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돈으로. 그러면 그거를 받은 게 미국이 알아서 달러로 바꾸든 니들이 환전은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 이런 식의 얘기가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500억 달러를 오늘 트럼프도 선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장은 이해가 가는 게 맨날 지르는 게 선불로 받았고 내가 이 정도 땡겨왔다라는 자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전체가 3,500억 달러가 지금 다 현금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예를 들면 보증이라든지 에쿼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패키지로 좀 구성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아직 근데 나와봐야 알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특히 이제 일본이 맺었던 방식 그 방식으로는 똑같이는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일본이 뭐였냐면은 45일 안에 트럼프 위원회지만 사실상 트럼프라고 이제 읽는 트럼프가 여기다가 꽂아라고 하면은 45일 안에 일본은 돈을 갖다 붓고 그거를 안 하면은 관세는 내 맘대로 결정해서 다시 올릴 거야. 그리고 그 이익이 나면은 반반씩 미국하고 일본이 갖고 손해가 나면은 일본이 100% 책임지고 원금이 다 환수가 되면은 미국이 90%를 갖는 거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본이 맺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는 절대 이런 방식은 못 받아들인다. 이건 상업적 합리성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는 아닌 좀 유리한 방식으로 지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저도 이재명 대통령 뭐 미국 다녀오시고 뭐 했을 때마다 항상 국민의힘에서 무슨 뭐 최악의 합의다 뭐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럼 사인 하란 뜻이냐? 그럼 지금 일본의 상황을 보세요. 그렇지. 일본 지금 총리 끌려 내려가고 나서부터 뭐 다음에 수상 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 내용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반면교사로 당연히 삼아서 이재명 대통령 잘한 거죠. 어떻게 보면 국익을 위해서 끝까지 잘 버틴 거니까 잘한 거고 또 하나는 전 자신감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걸 지금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경제학의 기본이
초이스, 선택 아닙니까?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을 우리가 해서 이득이 돼야 되는데 누가 봐도 트럼프와 어떤 계약을 맺어도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미국이 압도적인 이익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럼 누가 급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두를 필요 없고 정말 우리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쪽으로 뭐 저도 뭐 그 마스가 우리가 그때 뭐 조선업 뭐 기술도 제안했고 뭐 현금 투자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 너무 끌려갈 필요는 없다. 미국이 더 급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